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지난 5월 10일은 한국노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근로기준법이 탄생한 지 꼬박 70년째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휴가도 없고요. 주 52시간 상한제와 대체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에서의 5인 미만 차별은 대체 공휴일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른 제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차별의 최신 사례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작년 8월부터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각종 권리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의 법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이 근로기준법에서 11조를 보면요. 적용 제외의 근거로 사업장 규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이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담의 노동이수다 10회 방송, 오늘 방송은 근로기준법과 작은 사업장을 주제로 작지만 꼭 얘기해봐야 될 내용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곡 들으시겠습니다. 피프티의 큐피드입니다. I hope that's romantic all my life, surrounded by couples all the time. I guess I should take it as a sign. I'm feeling lonely. Oh, I wish I find a lover that could help me. Now I'm crying in my room, so skeptical now, but still I want it more. I give a second chance to
현재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최소 36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에 61.5%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월시아공단은 어떨까요? 반월시아공단에는 약 2만 개 정도 되는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대략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10인 미만인 회사가 절반에 달하고 15인 미만으로 이 범위를 넓히면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월시아공단에 있는 회사들 대부분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과연 어떨까요? 얼마 전이었죠. 지난 5월 2일에 보도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공동으로 조사한 직장갑질 119 2023년 1분기 직장인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상 중소영세사업장 판단 기준인 상시 직원 수 30인을 기준으로 응답을 추려본 내용을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30인 미만 노동자는 전체의 41.3%인 41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인 미만 노동자의 41.4%는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45.3%고요. 5인에서 29인 사업장 비율은 38.9%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유급 연차를 줘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유급 연차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5인에서 29인 사업장에서조차 10명 중에 4명이 연차를 보장받지 못한 겁니다. 반면 30인 이상에서 299인 사업장은 22%가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9%가 유급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명절 공휴일 유급휴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9.5%는 명절이나 공휴일에 자유롭게 쉴 수 없다고 응답했대요.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은 47.2%였고요. 5인에서 29인 사업장 비율은 34.5%였습니다. 반면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27.6%,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5%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업장에서 유독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그 이유를 응답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경직적인 조직 문화와 인력 문제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롭게 휴가를 쓰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0.3%가 휴가를 쓰기 어려운 조직 문화를 꼽았다고 하죠.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15.4%,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8%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휴가를 쓸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2.2%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31.1%였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로 나타났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제도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기초노동질서조차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의무조차 이렇게 작은 사업장들은 비껴나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4.6%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은 31.2%, 고용보험 미가입은 31.5%에 달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2%가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하죠. 반면에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5.9%,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에 그쳤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7.8%가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이 11%, 300인 이상 사업장이 8.2%인 것과 뚜렷이 대비되고 있는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장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었던 건데요. 정부는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그리고 국가 행정력 부족을 주요된 근거로 대면서 법 전면 적용 주장에 대해서 줄곧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행정력도 성장하면서 전면 적용도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2012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죠. 근로감독 능력 등 행정력 부족은 더 이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안이지 이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획일적 배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1000명 가까이 증원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얻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부당한 현실을 더 많이 겪게 되죠. 일터의 크기에 따라서 권리의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렇듯 명백합니다. 새파란 하늘에 무지개 꽃 피어있네. 먼 산 위에도 무지개 꽃 피어있네. 비에 젖은 하늘에 징검다리 되어서 무지개
나 홀로 바라만 보네 빨간 빛물감 밖으로 지나고 보랏 빛물감 안으로 지냈지 우리 함께 그리던 그날이 떠올라 무지개 꽃피던 그곳만 바라본다네 새파란 하늘에 무지개 꽃 피어있네 먼 산 위에도 무지개 꽃 피어있네 비에 젖은 하늘에 징검다리 되어서 무지개 꽃 피어있네 나 홀로 바라만 보네 빨간 빛물감 밖으로 취하고 보랏 빛물감 안으로 지냈지 우리 함께 그리던 그날이 떠올라 무지개 꽃 피던 그곳만 바라본다네 새파란 하늘에 무지개 꽃 피어있네 강물 위에도 무지개 꽃 피어있네 숨죽이던 하늘에 반달 웃음 치며 무지개 꽃 피어있네 나 홀로 바라만 보네 새파란 하늘에 무지개 꽃 피어있네 먼 산 위에도 무지개 꽃 피어있네 비에 젖은 하늘에 징검다리 되어서 무지개 꽃 피어있네 예, 방금 들으신 곡은 콩코드라는 뮤지션의 무지개꽃 피어 있네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에서 DJ의 선곡을 그동안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좀 9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90년대 한 중후반 이때까지가 이제 저에게는 약간 시간이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편이긴 한데요. 이번 곡은 저희 월담의 노동이 수다 애청자 중 한 분께서
추천곡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추천곡이기도 하면서 신청곡이죠. 예, 이분이 좀 좋은 곡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노래 한 곡을 또 제가 이렇게 날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이야기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너무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에 이야기 손님 하면 주로 이제 공단 뉴스를 전해주시는 이미숙 님이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좀 참신한 분으로 섭외를 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이분 소개는 본인에게 직접 듣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월담노조 운영위원이자 집행위원이고 법무법인 원곡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조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신님 오늘 이 방송은 또 어떻게 섭외를 당하신 건가요? 네, 이게 DJ 임용현님께서 나와야 한다. 나와라. 막 네. 이러셔서 그냥 네, 나오게 됐네요. 아니에요. 뭐 이게 원래 좀 제가 뭐 협박해가지고 이게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번씩은 다들 꼭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또 오신다고 다 이렇게 받아주진 않습니다. 또 엄선해서 가장 모시고 싶은 분들부터 이렇게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워낙에 또 이 미숙님께서 이 방송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계셔가지고 좀 쉬시라고 하고 이번에 영신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영신님이 이제 새롭게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송 청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되죠? 자, 그러면 오늘 뭐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 혹시 뭐 가지고 오신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기도 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네네. 일단 뭐 해고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고용의 해지 상태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로 가급적이면 이제 겪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해고를 겪는 일들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네. 그런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하고 또 직접 겪으신 분의 사례도 어디선가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해고를 겪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가 너를 이제부터 쓰지 않을 거야. 나오지 마. 언제부터 나오지 마라고 이렇게 통보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건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자신도 생각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 해고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건데 네.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소송으로 간다면 좀 비용이 들고 뭐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가면 이제 조사관님들이 다 배정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해주기도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않고 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해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제가 노동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네, 네. 노동위원회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부당해고,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부당하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도 받을 수 있고 원직 복귀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 부당 해고 징계에 대한 내용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차별 시정이라든가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들, 뭐 부당 노동 행위, 뭐 과반수 노조 확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결하고 뭐 승인하고 조정하는 행정기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서 이제 근로기준법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라는 주제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나눠봤다기보다 뭐 저 혼자 얘기를 한 거죠. 네.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었던 내용처럼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규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음,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 해고를 다투는 것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은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네, 이게- 작은 사업장 여기서도 좀 네네. 차별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뭐 너무나도 많은 차별들이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벌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 개정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해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해고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네, 네. 보통 해고는 그냥 하나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통상 해고와 징계 해고 그리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 해고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경험하시는 건 아무래도 통상 해고일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경험하시는 게 징계로 해고 당하는 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 뭐 혹은 수습 노동자의 본채용 거절과 같은 그런 세부적인 해고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뭐 통상 뭐 1년, 2년 단위로 이제 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을 갱신할 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해고 문제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도 내가 근로계약을 맺었던 그 네. 기간만을 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갱신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갱신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로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수습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3개월에 수습이 끝나면 이제 본 채용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 입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났는데 본 채용이 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해고의 일종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당 해고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네. 이렇게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네. 수많은 판례와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로 이런 부당 해고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다 해고 종류에 따라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다른데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를 따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통과한다면 이게 이 해고가 부당하지 않은 해고라고 판단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통상 해고의 경우에는 뭐 해고 사유가 적정한지 그리고 절차가 적법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네. 뭐 계약 갱신 거절의 경우에는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갱신 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따져서 이 해고가 부당한지 그리고 정당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갱신 기대권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절차가 적법한지 등등 뭐 아니면 뭐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서 다툰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당 해고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럼 다시 그 자기가 일했던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네. 바로 원직 복귀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제합니다. 네. 그래서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원직 복직을 시킬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빨리 의무를 이행하라고 음. 종용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소송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손쉽게 국가기관의 이제 압력을 통해서 원직 복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징계 해고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 그런 뭐지? 징계 해고가 부당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네. 뭐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징계 해고라는 것은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위 행위를 해서 그에 따른 징계 차원에서 해고가 된다는 것을 뜻해요. 네. 최근에 이제 노동위원회에 들어오는 사건을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 해고되는 경우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법이 이렇게 제정된 지가 그렇게 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걸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들이 징계 해고되는 경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비위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징계 사유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 징계 해고의 부당성 판단에서 가장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업장 안에서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위원들이 이게 신빙할 수 있는 결과인지 조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진짜로 이 근로자가 그러니까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한 게 분명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판단이 된다면 이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정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는데 그 양정이라는 게 뭐냐면 징계는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감봉이나 정직, 해고 이런 식으로 양정을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비위 행위를 했는데 그게 감봉에 해당하는 건데 해고를 해버렸다면 양정이 너무 과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되게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게 회사에서는 취업 규칙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취업 규칙에서 이제 회사에서 징계 양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런 징계를 하고 뭐 그 징계와 관련해서 뭐 좀 피해가 중하거나 아니면은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의 뭐 고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징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징계 양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징계가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에서 그 회사 내에 다른 사례에서도 이 정도 비행이 이 정도 양정을 했었는지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양정이 적정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좀 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입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좀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어쨌든 아무리 이제 사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그 취업 규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네, 맞아요. 뭐 사장 맘대로 막 해고하고 너 이제부터 나오지 마.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징계 양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 통념상 네. 합리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음,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너무 과도하잖아라고 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징계 양정은 과도한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징계 해고의 경우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통상 해고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통상 해고는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그러니까 산재가 아니라 이제 질병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맡은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 하는 해고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네. 비위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하게 되는 그런 해고를 뜻하는데, 이런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이런 해고의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절차라는 게 이건 징계 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건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러니까 절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문서로 해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로 보고 있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27조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서 통지를 해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되고, 왜냐하면 문서로 쓰면은 남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자도 해고의 존재 그리고 시기, 사유를 명확히 알아야 그 해고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종이에 네. 이메일도 괜찮아요. 네네. 근데 문자의 경우에는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음. 이메일이나 종이로 보통 내용 증명으로도 많이 보내는데 네. 거기에 해고를 몇 월 며칠자로 당신을 해고한다. 네. 그리고 당신이 해고 당하는 사유는 무엇이다. 라고 통지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판단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거는 결국에는 사실 이제 뭐 노동자가 그 관련 절차를 잘 몰라서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사용자들이 역시 그런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렇죠. 이 해고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용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참 우리 방송을 사용자분들도 많이 들으셔야 될 텐데. 네, 이걸 네. 뭐 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을 잘 알아야 하지만 네. 사용자도 정말 잘 알아야 해요. 맞습니다. 네, 한번 뭐 부당하게 해고를 하거나 부당하게 징계를 하거나 잘 몰라서 뭐 임금 체불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고 비용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자도 이 관계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부당성 판단, 이 문제도 한번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거절도 노동위원회에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기간만큼 일하겠다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무기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사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갱신해서 계속 계약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입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기대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그러니까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 그러니까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갱신 거절 사건에서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네. 입사를 하면서 나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기대인지 합리적인 기대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나 혼자 기대한다고 해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장 내부에 취업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취업 규칙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요건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갱신이 된 사례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처음 입사를 할 때 계약이 갱신될 거다라고 말해줬다면 그러면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이것보다는 더 많은 요소들을 판단하지만 어쨌든 간에 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실제로 계약을 갱신해왔던 관행이 있다라는 게 갱신 기대권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취업 규칙을 만들어도 그냥 표준 취업 규칙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입사할 때 이제 당신의 계약은 갱신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되게 어렵죠. 네네. 그리고 내가 아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약이 갱신됐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됐었는지, 뭐 누구누구는 계약이 갱신이 되고 누구누구는 안 됐었는지 여부를 노동자 입장에서는 잘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이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갱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 끝나는 건 아니고, 네. 갱신 기대권이 있어도 갱신을 거절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해고는 부당하지 않은 게 되겠죠. 네. 네. 여기서의 합리적 이유는 앞에서 봤던 뭐 통상 해고나 징계 해고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 그러니까 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있냐는 거죠. 그죠? 네네. 아무리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조영신 변호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뭐 해고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요. 잘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예,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부당하게 쫓겨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혼자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무거운 결정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 해고를 인정하고 묵묵히 회사를 떠나서 다른 일터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과정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였군요. 네. 예, 특히 이제 뭐 문서상으로 구비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 훨씬 더 이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노동자분들이 제일 많이 들고 오는 증거는 네. 녹취록이에요. 아무래도 녹취록이요. 해고 네. 상황에서 나눴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라든가 이런 아, 것들을 증거로 제일 많이 가지고 오세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노동자 네. 입장에서는 증거로 들이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게요. 사용자는 모든 이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문서나 이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기록을 해놓지만
노동자는 그렇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언제나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녹취록을 제일 많이 증거로 제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용신 변호사님 통해서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다음 또 기회를 통해서 우리 또 변호사님 모시고 또 법적인 쟁점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요모조모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런 또 사연 보내주시면 그때는 꼭 조영신님을 모셔서 또다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신님 또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네. 그러면 영신님 보내드리면서 또 따로 또 신청해주신 곡이 있네요. 짙은의 백야라는 노래 띄워드리면서 영신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난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그대는 보리 우리는 만나리 지지 않으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예, 방금 들으신 곡은 짙은의 백야였습니다. 예, 오늘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을 맞아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특히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원곡 법률사무소와 월담노조 운영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조용신 변호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해고에 대한 문제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문제 이야기하면서 직장갑질 119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한 언론에서 직장갑질 119 대표이신 권두석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소개했더라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노동자 보호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이 되는데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도 낮고 법조차 적용이 어렵다. 그러면서 보호의 필요성은 큰데 단체 협약의 보호는커녕 법의 보호조차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지적했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0.2%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간에서는 특히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는 근로기준법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낡은 공장법이라고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법의 적용조차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는 이 노동자들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이 좀 더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약간 좀 급 마무리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앞에서 좀 수다를 많이 떤 관계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곡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Sli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Don't you know you might find a better place to play?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will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summertime's in bloom. I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You ain't ever gonna burn my heart out. And so, Sally,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cause summertime's in bloom.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Cause you ain't ever gonna burn my heart out.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she's walking on by. My soul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we're walking on by. Her soul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as she's walking on by. My soul slides away, but don't look back in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I heard you say.